쇼펜하우어는 무료함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관계를 단순화하고 생활 방식을 극히 단조롭게 해야 행복해진다고 한다. 안녕하세요. 북맘의 상상서재입니다. 이 책은 인생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싶은 마흔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철학적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책의 일부를 선택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안정이 없는 행복은 있을 수 없다. 생각의 서랍 중에서 한 개를 열 때는 다른 모든 것을 닫아두어야 한다. 그래야 무겁게 짓누르는 하나의 걱정거리 때문에 현재의 사소한 즐거움을 위축시켜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하나의 생각이 다른 생각을 밀어내지도 않으며 하나의 중요한 일을 걱정하느라 사소한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건강 다음으로 우리 행복의 중요한 요소는 마음의 평정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익시온이 돌아가는 바퀴에 묶여 있는 것에 비유한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익시온은 그리스 테살리아 지방에 살았던 라피타이족의 왕으로 그에게 관례적인 결혼 선물을 요구한 장인 테이오네우스를 불덩이에 밀어 죽인 살인자다. 그리고 최고의 신 제우스는 그의 살인죄를 사면하고 그를 신이 살고 있는 올림포스 산으로 초대했는데 익시온은 제우스의 아내 헤라 여신에게 반해서 계속 따라다녔다. 아내에게 이 말을 전해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한 제우스는 구름으로 헤라와 똑같은 여신을 만들어 놓았는데 익시온이 그녀를 겁탈하고 자신이 헤라를 가졌다고 떠벌리고 다녔다. 이에 분노한 제우스는 익시온을 불타는 수레바퀴에 매달아 영원히 돌아가게 만들었다. 인간은 마치 돌아가는 바퀴에 묶여있는 익시온처럼 삶의 의지의 지배를 받아 끊임없이 움직인다. 불타는 수레바퀴에 매달려 돌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는가. 마음의 안정 없이는 결코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익시온의 바퀴가 멈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쇼펜하우어가 추구하는 행복은 소극적인 입장에서 마음의 평온이다. 이것은 스토아 학파가 주장한 아파테이아와 같다. 아파테이아는 욕구가 없는 금욕의 경지를 말한다. 정념에서 해방됨으로써 평온에 도달하는 것처럼 쇼펜하우어도 마음의 평온을 통해 행복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중요한 것은 정념을 없애고 조용함을 얻기 위해 마음의 동요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마음의 평정을 찾는 4가지 방법. 40대는 사회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로 많은 사람과 접촉한다.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로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긴다. 시기심, 질투도 겪는다. 자신도 직업과 관련된 공적인 만남뿐만 아니라 동호회나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서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실언이 많이 오고 간다. 예를 들어 돈 자랑, 자식 자랑, 집 자랑이다. 행복을 위해서는 이런 흔들림 속에서 마음의 평정을 찾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음식을 절제하면 몸이 건강해지듯이 외적인 자극의 비중을 줄여야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라. 무엇보다 확실한 방법은 사람과의 불필요한 교제를 줄이는 것이다. 대화할 가치가 없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질투심을 갖지 말아야 하며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일이다. 모든 인간관계를 끊으면 오히려 따분하고 심심한 기분에 시달릴 수 있다.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피해 만나는 사람들의 범위를 좁혀서 자신의 생활 방식을 단순하게 유지한다면 마음의 동요를 줄일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무료함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관계를 단순화하고 생활 방식을 극히 단조롭게 해야 행복해진다고 한다. 둘째, 질투를 경계하라.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자신의 것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말고 즐기자.
쇼펜하우어는 세네카의 말을 인용했다. 우리는 자신의 것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말고 즐기자.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고 괴로워하는 자는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자기보다 형편이 나아 보이는 사람보다 형편이 나쁜 사람을 살펴보는 방법도 괜찮다. 우리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효과적인 위안이 된다. 쇼펜하우어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의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친구 앙티메에게 자신의 상황을 비탄하는 편지를 자주 보냈는데 그때 앙티메는 쇼펜하우어를 위로하며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그래도 너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하며 불행을 참고 견디기 바란다. 셋째, 큰 희망을 걸지 마라. 우리는 가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후회를 한다. 우리는 우주의 먼지와 같은 존재다. 그래도 우리는 살아서 존재하는 일에 감사해야 한다. 내가 이 세상에 없었더라면 이런 한탄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꿈이 깨지고 실패를 겪어도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우리 삶은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하다. 넷째, 세상에는 거짓이 많다는 점을 알아라. 이 세상에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가 더 존경받는 일이 많다.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나 종교를 알리는 단체도 모두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경우가 많다. 알찬 속보다 가짜의 겉모습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행복도 그런 바깥에 드러나는 모습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행복은 그런 화려한 겉모습에 있지 않다. 행복은 학교에서 지식처럼 배울 수 없고 종교단체에서 경건하게 체험할 수 없다. 쇼펜하우어는 행복한 사람을 대충이라도 알아보려면 즐거움보다 슬픔을 살펴야 한다고 했다. 행복의 알맹이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것에 즐거워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일에서 고통을 느끼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과 작별하라. 평정심을 추구한 대표적인 학파가 스토아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우주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그렇게 일어나게끔 이미 결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불행으로 느끼는 이유는 그것이 우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늙어가는 것, 죽어야 하는 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슬픈 일을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슬퍼하지 않게 된다. 세상의 많은 일이 우연에 따라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면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지만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면 불안이나 걱정이 줄어들게 된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의지와 마음의 동요가 적어야 한다. 사실 너무 불행해하지 않으려면 너무 행복해지려는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소망과 욕구의 접촉 범위가 커지면서 불행을 자초하는 기회와 환경이 커진다. 결국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단순하고 단조롭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심플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지적인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적인 소양을 늘 갖춰야 한다. 마음의 평온이 행복이라면 마음을 잔잔한 호수처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외부의 자극도 줄여야 되지만 비교하는 감정, 시기심, 질투, 지나친 기대와 희망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기 때문이다. 익시온의 수레바퀴가 멈추도록 욕망의 흐름을 잘 제어해야 할 것이다. 마음의 평온은 고통이 없는 상태다. 현명한 인간은 무엇보다 고통이 없는 상태,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상태, 안정과 여유를 얻으려고 애쓴다. 우리도 욕망의 흐름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때론 관심도 없이 세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익시온의 바퀴가 멈추면 에피쿠로스 학파가 말한 완전한 행복의 상태에 이른다. 그것은 감정의 동요나 혼란이 없는 평정심의 상태인 아타락시아다. 주변을 정리하고 마음을 비울 때 더 좋은 것이 찾아온다.
타인의 고통에 연민을 느껴라. 동정심이야말로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근원적인 비이기적 특성이며 이기주의적 개인이 타자를 도우려 하는 것은 기적 같은 일로 찬사를 받아야 한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된다. 쇼펜하우어에게 동정심은 세상 모든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낌으로써 이기심의 벽을 허물어뜨리는 것을 뜻한다. 쇼펜하우어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이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며 그런 동정심만이 비이기적 행위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말한다. 고통은 다른 사람과 나누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런 연민, 공감, 동정은 쇼펜하우어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았다. 또한 타인에 대한 아량도 필요하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기 싫은 사람과 같이 지내야 하는 일이 생기는데 조심해서 행동하고 아량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조심함으로써 손해와 손실을 막을 수 있고 아량을 베풀어 다툼과 싸움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양가 감정. 쇼펜하우어는 도덕적 관점으로 인간의 행위를 네 가지로 구분한다. 인간의 행동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목표로 할 수 있다고 보고 기본 동기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첫 번째 동기, 이기주의다. 자신의 평안만을 간절히 추구하는 것이며 그 한계가 없다. 두 번째 동기, 악이다.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으로 작용한다. 세 번째 동기, 동정심이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전적으로 타인의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다. 네 번째 동기, 이름 붙여지지 않는 동기다. 행위가 자신의 불행을 욕구한다. 이런 동기 가운데 동정적인 행동은 다른 사람의 행복에 더 큰 관심을 두는 점에서 다른 동기들과 대비된다. 타인의 불행에 대한 동정심은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기주의를 없애버린다. 연민은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즉 타인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과 똑같이 여기는 순수하고 비이기적인 인간 본래의 착한 마음씨다. 반면 이기주의나 악의적 행동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욕구한다. 동정심과 반대의 감정을 나타내는 남이 안 돼야 행복이라는 표현이 있다. 40대라면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동물인지 경험으로 알고 있다. 누구나 자신의 생명, 가족의 행복, 자신의 성취를 위해 남과 경쟁하면서 살아간다.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만 자신이 살아남는 살벌한 경쟁을 경험한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사고로 인해 생명을 잃는 현장을 보면 그 비극에 가슴 아파하고 함께 울기도 한다. 그때 자신을 가두고 있는 이기심의 벽이 한 번에 무너진다. 인간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이어야 하는 존재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 다른 생명체를 잡아먹어야 되며 다른 사람을 이겨야만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불운의 사고에 희생당한 사람에 대해 가슴이 먹먹해지는 모순적인 존재다. 사랑하지 않아도 미워하지 말 것.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는 경제적인 약자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를 강조한다. 그는 초기에는 자유주의 경제학을 주장하면서 시장 경제의 경쟁 원칙을 옹호한 사람인데 나중에 생각이 바뀐 것은 약자에 대한 동정심 때문이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실험이 있었다. 신생아실에서 갓 태어난 아이에게 다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려줬더니 그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아기가 함께 울기 시작했다. 정작 자신의 울음소리를 녹음해서 들려주면 반응이 없었다. 이것은 타자에 대한 동정심은 타고나며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이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런 측은지심은 살아가는데 늘 강조됐다. 동정과 연민에 대해 모든 학자가 찬성한 것은 아니다. 독일 철학자 칸트는 팔이 안으로 굽듯이 동정심과 연민이 너무 자의적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우리 이웃의 피해와 먼 외국의 피해를 비교할 때 당연히 가까운 쪽의 고통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니체는
동정심도 이타심이 아니라 이기심의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것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약자들의 이기심이라는 것이다. 그런 동고는 낮은 동물들도 느끼는 감정이므로 오히려 인간은 동락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한다. 마라톤을 예로 들면 탈락한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에게 진정한 축하를 건네며 함께 기쁨을 나눌 것을 제안한다. 스토아 학파의 학자 에픽테토스는 너의 콧물은 너 자신이 닦아라 라면서 자립을 강조했다. 콧물을 흘린 사람의 콧물을 계속 닦아주면 스스로 콧물을 닦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약자에 대한 지나친 배려나 후원은 그 사람이 스스로 인생을 완성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다는 주장이다. 우리는 함께 살기 위해서 고통을 함께 나눌 필요가 있다. 실직자, 장애인, 경제적 취약계층, 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 동시에 역차별과 자립심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 40대는 무한 경쟁, 적자 생존, 승자 독식의 논리에 따라 살던 시대를 경험했다. 어릴 때는 학교에서, 졸업 후에는 직장에서 또는 사업에서 남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패배자가 느끼는 고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남보다 더 잘해야 인정받는 세상에는 이기심이 가득하다. 이웃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는 감수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 자신에게, 상대에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느껴보라. 나 자신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우리 인생의 첫 40년은 본문이고 그 다음 30년은 그 본문에 대한 주석이다. 쇼펜하우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세 가지 분류를 응용하여 운명의 차이를 만드는 세 가지를 인격, 소유, 평판으로 구분한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인간을 이루는 것으로 가장 넓은 의미에서 인격이다. 여기에는 건강, 힘, 아름다움, 기질, 도덕적 성격, 지능, 그리고 교양이 포함된다. 인격은 인간이 원래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것으로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인격은 세상을 바라보는 각자의 관점을 말한다. 따라서 재산이 없고 사회적 지위가 낮아도 인격적인 장점이 있다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행복의 참된 원인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우리의 행복은 밖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만들어진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다. 우리의 인격은 재산이나 명예와 달리 운명에 종속되지 않으므로 함부로 빼앗길 수 없는 것이다. 재산과 명예가 운에 따라 훼손될 수 있는 상대적인 가치를 지닌 반면 인격의 가치는 절대적인 것이다. 우리의 인격은 평생 변하지 않는다. 지위나 부로 대신할 수 없는 장점은 본래 인간 자신을 이루는 것이다. 홀로 있을 때도 따라다니는 것, 아무도 주거나 빼앗을 수 없는 것은 남의 시선에 비친 모습이나 소유할 수 있는 재산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인격이 관점을 결정하고 관점이 세계를 결정한다. 인격은 재산처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평판처럼 타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평생 죽을 때까지 따라다녀서 떼놓을 수 없는 우리의 본질이다. 취득하거나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원래 갖고 있던 것이 인간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하다. 바깥의 것은 운명에 의해 바뀔 수 있지만 우리의 인격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격의 차이에 따라 같은 환경에서도 행복감과 불행감은 차이가 난다. 외부의 것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사람의 생각이 다르면 느낌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세계는 주관과 객관이라는 두 개의 절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객관적인 면이 아무리 멋지다고 해도 주관적인 면이 아둔하고 나쁘면 불행해 보인다. 아무리 멋진 경치라고 해도 질이 나쁜 카메라로 찍으면 예쁜 풍경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세상은 달리 보인다.
각자 살아가는 세계는 무엇보다 그의 세계관에 의해 좌우되므로 생각의 차이에 따라 세상은 달리 보인다. 관점이 빈약하면 세계는 진부하거나 하찮은 것이 되기도 하고, 관점이 풍부하면 세계는 재미있거나 의미심장한 것이 된다. 같은 사건이라도 뛰어난 사람에게는 재미있는 일이지만 평범한 사람에게는 진부한 장면에 불과하다. 행복은 지위와 부의 차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행복한 감정이 일어나는 곳은 내면의 의식이다. 우리의 행복이 우리를 이루는 것, 즉 우리의 인격에 얼마나 좌우되는지 분명해진다. 내가 깨달은 것만큼이 나의 세계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한도는 각자의 개성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다. 특히 정신력의 한계에 따라 고상한 향유를 누릴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그 능력이 최종적으로 정해진다. 쇼펜하우어에게 최고의 즐거움은 정신적인 즐거움이다. 정신력이 부족하면 외부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평범한 행복을 느끼며 동물적인 쾌락, 저급한 사교나 유흥에 빠져들고, 높은 정신력을 가진 사람은 독서와 사색 그리고 저술 같은 활동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고 했다. 다시 강조하면 행복의 참된 조건은 객관적인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의 주관적인 조건에서 찾아야 한다. 개인의 행복은 지위나 재산과 같은 외적인 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받아들여 의미를 구성하는 의식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느냐, 비관적으로 보느냐는 그 사람의 관점, 정신력에 비례하는 것이다.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이런 관점을 풍성하게 키울 수 있을 것이다. 40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공통의 주제다. 10대, 20대, 30대를 거쳐 40대가 되어 인생에 대한 경험이 많아질수록 그것에 대한 나름의 해석이 덧붙어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40대를 인생의 큰 분기점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40대 이후는 지금까지 경험한 것에 대해 나름의 색깔을 더하는 해석의 과정이다.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자로 알려져서 온통 검은색으로 칠해진 우울한 삶을 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인생의 다양한 즐거움을 알고 다채로운 삶을 누렸다. 경제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있어서 일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인생을 멀리서 통찰할 수 있는 안목을 가졌다. 그 당시 뜬구름 잡는 듯한 추상적인 이야기로 돈을 벌던 강단 철학자를 비판한 늘 현실의 고통과 기쁨에 밝았던 철학자였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바라보는 시각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을 더 갖추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현명하게 품격을 쌓고 교양 있게 나이가 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서와 사색, 그리고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통찰이 필요하다.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경험한다고 저절로 깨달음을 얻지는 못한다. 100년을 산다고 모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이는 무상하다고 한탄하지만 어떤 이는 소풍처럼 기쁜 마음으로 떠날 수도 있다.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이 그 삶의 전부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